한국의 그 장점들이 이미 좀 알려지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을 저는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에비에이터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갈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군대에서 만난 포는 총알밖에 없어가지고 예. 포는 본 적이 없어서 총알은 안 비싼데 포는 되게 비싸네요. 그러면 이번에 수출량이 아까 말씀하셨던 22년도에 173억 달러나 됐던 것은 포를 많이 팔아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가장 큰 물량은 이제 지상 장비, 자주포, 그 다음에 탱크, 요걸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경전투기 앱, 요렇게 세 개가 이제 저희 지금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수출 상품입니다. FA50 경전투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흑표전차는 어디에 파는 거예요? 호주에 팔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호주에 팔았던 것은 이제 장갑차라고 하는데, 장갑차는 무엇이냐면 대포가 크진 않고 조그마한 기관총만 있는데 대신에 안에 사람들을 태울 수 있어가지고 전장 앞까지 가서 이제 전투가 시작된 것까지 안전하게 사람을 수송하는 이런 것이 장갑차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호주가 승리했고요. 폴란드에 지금 이제 흑표전차가 대량 수출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및 그 유럽 국가에 지금 세이즈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한 대당 이게 수십억씩 하는 모양이네. 네, 지금 이제 한국 흑표전차가 제일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신품 중에서 제일 싼 편인데 100억입니다. 100억. 네. 독일 전차 같은 경우에 200억, 300억 합니다. 뭐 라파엘트인가? 아니, 레오파르트라고 하는데 그렇지, 레오파르트. 옛날에는 이제 옛날 전투기 값이 그 정도 됐거든요. 전투기 중에서 이제 제일 비싼 것도 1,000억 원대 수준인데 점점 이제 탱크도 안에 전자장비가 막 늘어나고 자동차랑 똑같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100억.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몇 대나 만들 수 있어요? 1년에? 1년에 저희가 한 100대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미국도 거의 따라가지 못할 수준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차 공장이었고 정비 공장만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폴란드군도 한국 전차랑 함께 미국 전차를 사서 쓰는데, 그게 그 정비창,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 아니라 수리 공장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거는? 네. 근데 우리는 한국은 정식 공장에서 나온 거고. 네. 그러면은 요 흑표전차 누가 만들고 K9 자주포는 누가 만듭니까? 예. K9 자주포가 지금 현재 이제 수출 국가나 이제 수량면에서 제일 많이 팔린 국산 무기 중 하나인데, 네. 하나 디펜스가 생산을 하고 10개국에 지금 팔렸고요. K2 흑표전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폴란드 수출만 확정되어 있지만, 폴란드가 크게 800대를 이상을 지를 거기 때문에 이게 2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른 건 아니죠? 100대 이상 주문 일단 넣었습니다. 100대 주문. 네. 이건 100억이고 자주포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자주포도 70억에서 150억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비싸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흑표는 현대 로템이 만들고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가 만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 폴란드도 그렇고 무기를 파는데 무슨 차관을 줘야지 무기를 팔 수 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무기를 팔 때 대부분 무기를 파는 국가에서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이 금융 지원의 범위에는 제가 각도기님 앞에서 금융 이야기하는 게 약간 망설여지긴 하지만 차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국가의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보증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가 해주는, 요거를 보통 금융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출 금융지원 같은 걸 한국에 요청해서 저희가 1차는 들어줬는데, 무기 같은 경우에 수출 금융 지원하는 것도 이제 수출입 은행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정해진 한도가 8조 원 정도 있는데 이미 그거를 폴란드가 무기를 워낙 많이 사가고 대출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잔여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출 금융이 있는 그 대출 한도를 35조로 늘리는 법안이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4월 이제 총선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폴란드와의 그 2차 계약 2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지금 아마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일각에서 말할 때 왜 우리 무기 사는데 대출도 우리까지 해줘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은 굉장히 덜 이런 지원을 안 해준 국가였다가 최근에서야 이 제도를 썼고, 이 폴란드가 거의 최초의 수혜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뭐 스웨덴, 미국 같은 경우에들은 제가 짧게 이제 이런 이제 무기 수출 금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FMS라 해서 정부 대 정부 거래로 정부가 미국 방산사한테 무기를 산 다음에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에 파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 아예 직접 지원을 하는 그랜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지원금을 줘가지고 무기를 같이 주는 그랜트 같은 경우에 상한 의무가 없어요. 대출은 상한 의무가 있는데 근데 상한 의무가 없는 지원을 해줬다 해가지고 미국이 그거를 이제 안 받고 이제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른 걸 이익을 많이 얻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것들도 수출 금융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 방송을 위해서 좀 조사하고 이제 다른 금융 쪽 분들하고 상담을 한 바람은 방위 사업이나 이런 이 수출 금융할 때 원래는 수출 금융할 때 OECD랑 WTO의 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 지원금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근데 방위 사업은 이런 규제에서 대부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이제 선진국들은 이자를 일단 낮춰서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간 거래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나라의 신용 등급이 있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네. 예,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기 수출용 그 시장 등급, 그 나라의 그 시장 등급과 일반 시장 등급을 따로 나눠가지고 너는 무기를 살 때는 훨씬 더 싼 이자, 거의 뭐 1% 뭐 이런 이자로 주는, 그래서 대출을 해줄게. 뭐 30년 상환을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보다 좀 더 나간 데는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아예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영국이 무기를 팔 때, 특정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을 그 브리티시 BP가 이제 사가고, 그 돈으로 이제 무기 수출 대금을 메꾸고, 그 와중에 이제 약간, 예, 속어로 치면 와이로로 하죠. 이 뇌물 사건이나 이런 것도 좀 주는 요 정도까지 좀 무기 수출할 때 별별 금융제도랑 지원제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 차관 비슷한 거나 아니면 금융 지원은 원래부터 하던 거구나. 예.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폴란드 사업이 차관은 아니고 대출 지원과 지급 보증, 정보의 지급 보증 이런 게 있는 건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관으로 하고 뭐 이자 0%대 이자 같은 거 주고 30년 동안 갚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기 거래는. 야, 이렇게 위험한 무기 거래를 그렇게 금융을 쉽게 해서 많이 팔아먹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네요. 글로벌 네. 리아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WTO나 OECD 규제를 좀 일부러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기를 사가지고 싸게 금융 지원을 해서 대출을 한다 해서 먹을 수 있는 그거를 꿀꺽 삼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지킨 장비니까 이게 제일 유지도 돼야 되고 그 나라랑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애들은 이제 식민지들 다 포기를 했지만 유럽의 옛날 식민지 국가들은 다 그 원조 종주국의 무기들을 사서 쓰고 미국도 이제 공산주의랑 싸우기 위해서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한국도 받았지만 무기 원조 같은 걸 해주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다 영향을 받는 그 무기를 통해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받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일반 수출을 할 때보다 좀 더 낮은 이자로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대출금이나 지급보증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 그래도 그 뉴스가 나왔던 건데 산업은행의 보증한도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전부 그러면은 이 방산산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이 지금 당연히 현찰 박치기라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에 하나고 보통은 다 대출을 받아서 무기를 살 때나 이런 데 이제 운영 기간 동안 이제 나눠서 낼게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적입니다. 특히 한국 무기의 장점이 지금 저렴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렴한 무기를 찾는 국가들 뭐 경우에는 요새는 지금 유럽도 잘 팔리지만 대부분 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안 갚는 나라는 없어요? 안 갚는 나라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갚기가 쉽지가 않고 혹은 다른 내용으로 다른 방식으로 바터 거래들을 하든 뭐 아니면 이권을 주든 에너지 자원 채굴권을 주든 갚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내 나라를 지킬 무기를 산 값을 못 내면 이 원조 국가가 무기에 무슨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대국에 더 좋은 무기를 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불안한 요소죠. 아니 내가 팔았는데 걔가 우리 이제 유럽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가까운 나라 팔았으면 그 무기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가끔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그 이웃 나라들이 이제 사이 관계가 좋았다가 틀어지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흔한 건 아니고 이제 아주 희귀한 경우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냉전 이후에도 가끔 지역 분쟁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로켓은 어떻습니까? 로켓을 만드는 거는 LIG 넥스원에서 LIG 넥슨이랑 하나도 또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 어디 디펜스? 예. 하나 에어로스 그냥 주식회사 하나입니다. 아 주식회사 하나. 예. 하나는 그렇지. 하나는 총알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는 풍산이 만들잖아요. 예, 예. 풍산 만들고 하나는 안 만드는 거죠? 하나는 포탄은 또 일부 만듭니다. 포탄을 만드는구나. 주 하나가. 예, 그다음 로켓, 미사일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이렇게 하나의 계열사들이 있는데 육해공군과 레이더까지 망라하기 때문에 하나의 라이벌은 이제 기업 구조에서 보면 한 나라가 그 육군에서는 롯데미랑 경쟁하고 해군에서는 HD 현대랑 경쟁하고 뭐 레이더에서는 LIG 넥슨이랑 경쟁하고 이런 3대 삼각 경쟁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한국의 최대 방산 업체다 이렇게 네. 봐야 돼요. 뭐 한국 화약이니까. 네. 다만 하나가 규모에서는 다 크지만 한 분야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이런 분야는 사실 아직까지는 적고 네. 이것이 이제 하나그룹이 아마 이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향후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저 로켓 쪽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드론 잡는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좀 중동에 팔릴 거다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유럽으로 인해서 로켓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가요? 예, 로켓과 미사일을 이제 합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걸로는 이제 철매 2라고 하는 이제 그 중거리 요격 유도무기, 그러니까 미사일을 격추하는 미사일, 한국판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동 수출에서 큰 성과를 보내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이 사우디에 가셔가지고 작년에 팔았던 무기 거래가 얼마 팔았는지 공개를 했어요. 4조 원 가까이 되는 거를 작년 이미 우리가 사우디에 팔았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방어용 무기가 철매고 공격용 무기로는 KT-SSM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형 에이테킴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300km 정도 되는 적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탄도 미사일인 겁니다. 요것도 지금 중동 국가에서 관심이 매우 많아서 이제 폴란드에는 이미 수출이 확정되었고 중동 국가에도 일부 수출이 확정되고 대규모 수출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압니다. 제가 요즘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저는 천궁 세대예요. LIG 넥슨 하면 이제 천궁을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건 정말 전혀 다른 얘기네요. 네, 천궁이 이제 철매 천궁 이제 같은 뜻이고 영어로는 이게 발음하기 어려워서 수출명은 M셈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천궁이 그렇게 멀리 나가요? 천궁은 40km에서 그러니까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다음 KT-SSM이 300km 나갑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LIG 넥슨에서 그것은 하나죠. 맞는데. 그렇죠. 네. 하나는 워낙 복합 기업이라서 이거 뭘 하고 있는지가 좀 덜 드러났는데 듣다 보니까 하나가 굉장히 많은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하나의 그 오너분들이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시기 때문에 네. M&A랑 사업을 많이 벌이셔가지고 거의 한국의 저희 모든 산업들 중에 담당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진출을 하지 않은 분야는 이제 비행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나 헬기에는 지금 헬기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고 네. 대한항공이 무인기 쪽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하나가 각 계열사별로 이제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로스페이스는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서브 컨테이너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비행기 들어가는 엔진을 주로 생산합니다. 네, 카이는 사실은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실적을 보면 참 미미해요. 네. 근데 이게 한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그 한 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은 이제 저희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네, 이거에 관련된 유튜브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체계 종합 기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도 영어로 번역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부품을 여러 가지 어디에서 수입하고 떼서 붙이고 국산을 써서 만들어서 결과물은 카이가 책임지고 그래서 남는 이윤도 카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해외 수출할 때나 아니면 이럴 때 카이 수출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카이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비싸다는 게 뭐냐면 이제 비행기나 항공 무기 체계가 무기 중에서도 비싼 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한정적이고
대신 그리고 계약 기간도 엄청 길고 합니다. 다만 이제 탱크나 비행기 지상 장비보다는 이제 기본 가격이 높으니까 이윤율도 높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M&S 그 메인테너ን스 코스트 요거에서 매출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항공 산업의 문제는 역시 이제 항공우주라고 하는데 항공우주 산업인데 항공 중에서는 민수랑 군수가 있는데 민수 산업에서는 아직은 약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우주 산업에서는 또 아직은 약점이 있어서 민수 산업은 지금 현재 진출이 좀 어려워서 이제 UAM이라고 하는 이제 무인 항공 택시라고 하죠. 그런 네. 쪽에 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제 오늘 딱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한국형 우주 발사체 사업에 카이가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걸로 봐서 약간은 이제 항공기 쪽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판매 실적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아우 그럼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국에서 지금 한국 자체가 국내 수요가 굉장히 큰 시장인 거는 다 아실 것이고 이 연구개발 예산들의 대부분 이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 때 연구에 쓰는 R&D 예산, 그게 거의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만들고 있는 이제 보람의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 판매용으로만 해가지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회사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뭐든지 그 해외 판매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50 이제 초음속 훈련기랑 FA-50 경륜 전투기가 지금 수출 조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그다음에 이라크, 이번에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제 단일 제품 방산 제품으로서는 상당히 상위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T50하고 FA50?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 진출이 참 또 진출을 좀 추진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미국 진출은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경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잉 쪽하고 로키드 마틴 쪽하고. 네, 요것들 사건이 조금 복잡한데 이제 경제 채널에 맞게 최대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보잉이 신규 디자인으로 더 싼 가격을 제안하고 걔네들은 새로운 설계를 해서 우리 T50보다 낮은 가격을 내겠다 해서 입찰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보잉 비행기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문짝이 날아갔느니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요 군용기 쪽에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미국 공군이 고민 중이나 이 보잉이 지금 민항기 산업이 굉장히 에어버스 유럽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잉을 좀 밀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얘기잖아요. 옛날에 입찰해가지고 우리가 떨어졌잖아. 로키드 마틴 하청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몇 년 전인데 그게 몇 년 전이 사실은 방산정에서는 최근의 일이고 그 사업이 일단 졌지만 그래도 재도전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침 그래서 보잉이 지금 기업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약간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다시 부활의 기회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공군이 보잉이 좀 결함 비행기를 내도 좀 참고 사겠다 미국 공군이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요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국뽕 유튜버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많이는 못 봤습니다. 얼핏 보니까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말이죠. 어디에랑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하면 제가 성능 차이가 많이 있다. 성능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훈련기라는 건 결국에는 실제로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건데 그런 것 치고는 T-50은 이제 스펙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 가지고 훈련만 하기에는 아까워서 FA-50이랑 경전투기를 만들었고 보잉의 경우에는 T-50이 약간 단가가 높고 스펙이 좋구나. 그래서 엔진은 T-50과 같은 걸 쓰되 대신에 스펙과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보잉의 경쟁 기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군 말고 해군에서도 엄청난 비행기를 쓴다고 하던데. 네.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해군 이제 훈련기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미국 해군이 그 사업이 지금 한 4, 5년째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거나 결정이 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사만 해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다른 산업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될 분야가 많아가지고 막 빨리 도입하자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어서 한국한테는 좀 불리한 환경입니다. 왜냐면 보잉의 경쟁 기종인 T7이 지금 신규 기체고 아직 문제를 잡아가는 단계이고
그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숙돼서 많이 운영을 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찰을 하면 이제 한국항공우주사는 카이 T50이 2주겠지만 이게 약간 점점 더 언제 결정을 하는지 차입회의 미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는 좀 판매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얘기 들어오는 거 보면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그 평이 좋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말이죠. 네. 그게 FA50인가요? 예, 맞습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아직도 이제 민다나오 섬 등 일부 지역에 이슬람 반군이 있는데 실전 투입돼서 이제 반응이 좋았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평가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이라크 내전이나 이런 데 활용했고, 폴란드가 가장 최근에 수출했는데 폴란드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전투기가 아니라 훈련기를 가져왔어 이러고, 폴란드도 원래는 국산 비행기들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때. 그래가지고 좀 콧대가 있는 편이었는데 원래 러시아제 미그 전투기를 몰던 폴란드 파일럿들이 훈련기라고 별로 그냥 가볍게 봤다가 타보니까 굉장히 민첩하고 성능이 좋아서 아유 많이 감동했다 요런 이제 썰을 들었는데, 요것은 제가 카이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의 밀리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릴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현대 전쟁에서 이제 드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드론이 중요해지면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는 이제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실용화되지 않았듯이 대신에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이 탄 비행기랑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가 팀을 짜서 이루는 게 앞으로의 이제 그 공군 전력 건설 방향인데, 그 점에서 사람이 타는 비행기의 수요도 있는 것이고, 이제 카이는 앞으로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사람이 탄 비행기랑 같이 비행할 무인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멈티 기술이라고 하고, 이제 로열 윙맨 혹 이렇게 부르는 무인 편대기라고 하는 기술들을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니 근데 드론 잘 만드는 건 뭐 의외로 뭐 튀르키예나 이런 나라가 굉장히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던데. 네, 맞습니다.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 군사용 드론에서는 사실은 한국이 좀 많이 뒤처지고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한국군이 지금 개발 중인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고도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 MUAV, 요거는 대한항공이 만들고, 그 다음에 CUAV랑 라고 해가지고 군단급 무인기라서 중고도 무인기보다 약간 작은 무인기, 요 사이즈들이 지금 미국과 터키가 미국, 터키, 중국이 특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초속 비행기도 만들었으니까 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개발이 좀 차질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략화가 이제 한 거의 5, 6년 이상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터키는 무인기에서 자기들의 강점을 찾아가지고 수출에 성공한 거죠. 네. 반면에 이제 KF-21,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공군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전투기인데 이 사업은 쉽지 않은 걸로 계속 그 톡톡 나오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사업 참여했다 추가 요금 안 내고 버티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말이죠. 네. 간단히 정리했으면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으나 정리 수순 단계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KF-21을 인도네시아랑 MOU를 맺어가지고 공동 개발을 해서 사천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가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보안 규정을 어겨서 이제 허가가 되지 않는 USB가 카이 측에 의해서 적발되었고, 요게 무슨 자료가 있는지 보안 유출 사고다 뭐 산업 스파이다 해서 굉장히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보안 유출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국뽕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좀 안 좋아해서 인도네시아가 뭐 큰 기밀 유출을 했고 퇴출을 KF-21 퇴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퇴출까지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그 현 정부 대 정부 간 거래로 해서 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고 그 정부가 이번에 교체돼가지고 지금 신임 이제 대통령이 전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KF-21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나라 중고 전투기 구매를 하다가 이제 뇌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자 취소하기도 하고 미국산 전투기 사고 이랬는데, 라팔 전투기 사지 않았어요? 라팔 전투기는 이미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에서 중고 전투기를 살려다 취소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보잉사의 F-15EX를 사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신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니까 기존과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그 이것저것 사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KF-21 전투기 사업이 잘 유지가 될까요? 개발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외국의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최근 2, 30년간 만든 전투기 중에서 이렇게 일정과 납기를 준수해서 개발한 전투기 사례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안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그 논란이 있었어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초도 양산과 이제 선행 양산과 이제 본양 계약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100대를 사야 된다고 하면 100대를 사는 걸 풀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초반에 계약 생산을 해보고 얘 품질과 성능이 인증되면 이제 공계약을 하는 건데 네. 원래 그래서 블록 1이라는 120대 생산 중에 40대를 먼저 생산하고 80대를 생산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작년에 40대를 한 번에 사는 것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20대를만 사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한국공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한국의 그 국방 싱크탱크가 있는데 네네. 한국의 국방 사업에 대해서 야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야 돼? 수입해야 돼? 아니면 국산 개발해? 이런 걸 결정하는 싱크탱크입니다. 네. 거기에서 KF-21 사업을 좀 초도 양산 축소하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수요해 주는 건 한국공군일 거 아니에요. 네. 국방연구원에서 얘기한 네. 거는 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네. 그 국방부는 네 말이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려를 해보겠다 해서 어제부로 이제 지금 알려진 것은 그 국방연구원의 입장을 좀 수용해서 20대 이렇게 나눠서 사대 올해 6월에 20대의 계약, KF-21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이제 KF-21 나머지 20대 계약을 하되 그 1년 사이에 방위사업청이나 국방연구원들이 이 KF-21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요건 이제 어제 나온 최신 정보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거 만드는 업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예, 다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연구 예산이 들어간 국방 프로젝트 8조 원의 개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KF-21이 뭐 취소되거나 아니면 개발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고 저희 당 추출 단가나 이런 것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예, 그 초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대당 단가가 높아지게 그러겠죠? 되고 요것들에 있어가지고 수출할 때 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전투기를 좀 사볼까 하고 미국산이 좋냐 프랑스산이 좋냐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산 F-15를 샀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때 라팔 전투기라고 프랑스에서 지금 잘 팔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나온 전투기고 프랑스 말고 쓰는 나라가 없었어요. 검증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은 너무 조금 해서 대당 단가가 너무 높았는데 그때 나온 가격이 너무 높았는데 프랑스에서는 아니야 우리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낮아질 거니까 이 가격을 좀 낮춰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았죠. 네. 이 상황이 KF-21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가지고 예, 좀 걱정이 됐으나 이 가격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었고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개발비를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지금 생산이 24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8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두 번째 고객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대만 만드는 건다. 앞으로 올해 20대 계약하고 내년에 20대 계약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만드는데 한 얼마나 걸리나요? 1년에 몇 개나 만들 수 있나요? 4년 동안 120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4년 동안에 120개, 30대씩 만들 수 있네요. 네, 거의 예를 들어 처음엔 조금 만들다 뒤에는 좀 많이 만들면 뭐 한 캐퍼가 한 20대에서 40대로 늘고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40대 이상으로는 안 되고 아마 30대가 맥스일 걸로 생각합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예요? 네, 물론 F-35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1000대 가까이 생산됐는데 1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됐는데 그 시설도 이제 1년에 뭐 100대? 요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생산 캐파나 속도를 치면 거의 세계 2, 3위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 대당? 가격이 지금 이제 단순 이제 개발비 생산비를 나눠서 하면
대당 1,000억 원 정도로 해서 F-35보다는 약간 싸고 F-16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될 건데 이게 확정 가격이 아니고 왜냐하면 개발비랑 생산비를 합쳐가지고 대당 한 대 단가에 녹인 거기 때문에 네. 수출 가격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당 가격에서 이제 옵션이나 이런 거 붙여서 최종 결정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개인적인 예측 이거는 이제 그 카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업체들의 정확한 가격을 본 건 아닌데 요건 기밀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한 결과 F-16보다는 비싸지만 F-35보다는 저렴한 요 가격으로 해서 유럽산 기존 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싼 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것도 운용 유지비는 유럽산보다 F-35보다 훨씬 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유럽산하고 비슷하면 팔릴까요, 외국이? 유럽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무장 인티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다양한 임무에 쓸 수 있는 무장들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KF-21이 유럽산 전투기보다 이제 비행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덜 탐지됩니다. 그런 완벽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공중전을 했을 때 유럽산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운영 유지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기에선 중요합니다. 전쟁 났을 때 작동이 안 되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요게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다. 요걸로 저희 경쟁력을 삼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쓱 들어보니 현대로템, 네. 하나 디펜스, 네. 넥스원, 네. LIG 넥스원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카이는 좀 의문스럽네요. 카이는 제가 보니까 경전투가 확연하게 많이 팔리던가. 이거는 워낙 한 건 한 건의 계약이 그죠. 쉽지 않은 거라서. 네. 대신에 큽니다. 그래서 지상 장비보다 워낙 단가가 있기 때문에 네. 크고 그 경쟁력 중에서도 지금 지상 장비 같은 경우에 사실 세계 최고 성능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실제로 호주 장갑차 사업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경쟁자의 독일제보다 우리 한국 그 하나의 레드백이 더 비쌌는데 성능이 더 좋아서 채택됐거든요. 세계 최고 탑을 찍었기 때문에 대신에 가성비 부분에서는 이제 카이 쪽에서 경쟁력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탑은 아니지만 가성비는 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네. 뭐 해군은 굉장히 아직 멀은 상황이다. 해군은 지금 현재 올해 뭔가 좋은 성과이 아니면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잠수함 부분에서 지금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하나 오션이 이 장보고 3라는 3,000톤급 잠수함을 지금 이제 세이즈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잠수함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자력 잠수함이 있고 디젤 잠수함이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훨씬 더 좋고 오래 잠수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적이고 우리나라 같은 지금 장보고 3 같은 경우에 디젤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 장보고 3 장점은 SLBM이라고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지금 한국산, 그 다음에 북한의 허접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세 국가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잠수함들은 이런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요거 그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 수중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수직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요거를 경쟁으로 해가지고 많이 입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캐나다, 필리핀, 그 다음에 폴란드 중에서 상당히 좀 한국가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한 척에 한 1조 원 가까이 되고 세 척에서 6척 정도 다니니까 6조 사업이나 9조 사업, 3조에서 9조 사업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마진은 엄청 날 것 같고 다른 배에 비해서는 특수선이니까 일종의. 예, 맞습니다. 중국도 잠수함을 만드는데 거기는 핵잠수함을 만드나요? 그럼?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렇게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같이 생산하는데 수출하는 거는 이제 디젤 잠수함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중국산 잠수함을 이제 태국에 판매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태국 정부가 잠수함에 들어간 엔진을 이제 독일산 엔진으로 바꿔라 이렇게 제약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출 규제는? 중국산 무기에다가 독일산 엔진을 원래 달라고 했는데 독일산 엔진이 이제 독일이 중국한테 안 팔려고 해서 그래서 계약이 어그러졌다가 이제 취소되었다가 울고불고 다시 계약해달라고 했다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산 엔진을 단 잠수함을 파키스탄에 최근 팔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출 장비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고요. 중국산 잠수함이 괜찮습니까? 저라면 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 제2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다음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미국산 잠수함이나 유럽산을 사지 못하는 국가들한테는 좋은 대안으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그 태국에 잠수함 수출했을 때 잠수함의 그 금액을 태국이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1%대 이자로 해가지고 30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습니다. 조건이 매우 좋은. 매우 좋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중국에서는 관광객 수입으로다가 조금씩 갚으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건 결국은 해군은 잠수함은 다른 회사가 아니라 하나오션, 과거의 대우조선, 네. 이 회사가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다. 원래 이제 잠수함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든 것은 하나오션이었고, 그 다음에 현대조선, 지금 HD 현대도 잠수함 사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제 잠수함을 만들게 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 그룹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로 해서. 다만 요걸로 싸움이 엄청 사실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의 그 장보고 3 잠수함 수출은 하나오션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이고요. 다만 HD 현대는 장보고 3랑 다른 전용 IP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오늘 이제 영국 회사랑 합작을 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보고 3가 3,000톤 급이라 했는데 3,000톤이 크냐 작으냐 하면 큰 편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5,000톤에서 10,000톤인데 보통 그 디젤 엔진 쓰는 재래식 잠수함은 1,000톤에서 2,000톤 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보고가 좀 큰 편이라서 단가도 1조 원대로 높은 편인데, HD 현대는 이제 좀 더 작은 수출용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단가도 더 싸고 이제 대신에 더 많은 고객들이 쓸 수 있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독자로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로 갔습니다. 수출해서. 그렇군요. 네. 네네. 그 우리나라 성능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우리나라 잠수함은 재래식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조금 더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독일, 일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웨덴도 이제 잠수함을 만들고 수출을 하는 편인데, 재래식 잠수함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은 이제 부족한 점이 있고, 프랑스도 잠수함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인데 프랑스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싸게 아무래도. 네. 근데 제품 성능은 우리보다 못하다고요? 우리나라랑 동급이거나 비슷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싸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보다 옵션이 좀 뺀 거를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에 좀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는 그 해외에 판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2척을 수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설계를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 독자 모델을 해서, 이게 독일 간에 잠깐 분쟁이 있었으나 이걸 해결하고 인도네시아에 2척을 이미 수출한 바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설계는 이제 독일산 잠수함과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독일이 보기에는 이게 카피품이죠. 대신에 안에 나온 장비, 그러니까 배 안에, 잠수함도 안에 엔진도 들어갈 거고 무기도 들어갈 거고 레이더도 전자 장비에 들어갈 거고, 이 장비는 원본과 완전히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고 했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한국은 잠수함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국산 잠수함을 대부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100% 다 국산 잠수함입니다. 국내에서 건조한.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김민석 엘리베이터 기자님과 함께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서 육해공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한 이유는 최근에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여 들고 계신 분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원적으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 투자자들이 서류, 즉 재무제표 외에는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산 수출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반영이 돼도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리스크가 있어요. 이미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고 이제 그 장부에는, 내부에는 반영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뭘 팔았다 했을 때 그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사우디의 방산 수출 사실이 공개된 것도 계약과 금액은 결제는 이미 작년 11월에 끝났는데, 그동안 이게 소문만 있고 이제 컨펌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서야 작년에 4조 원치를 샀어,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가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방산의 경우에는 비밀스럽고 공시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시고 네.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시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매입하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드러내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이제 비밀스러운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사업 영역과는 완전히 분석하는데 같지 않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 일단 그 21년, 22년에 급속한 성장을 했고 23년도에는 조금 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치 대비로는 한 5-6배 정도 그럼요. 예, 증가한 상황이고 이게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 개인적인 전망을 이제 전제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200억 달러 넘어가는 수출은 굉장히 그러니까 1년에 20조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나 한국의 그 장점들이 이미 좀 알려지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마치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가 많은 이익을 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견조하게 상향은 될 것 같으나 대박 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나올지는 조금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같은 갑자기 몇 배로 뻥튀기 하고 이런 식의 퀀텀 점프를 기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견조한 성장을 저는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 기자님 모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중간에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산업은행이 보증 규모를 키운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뉴스를 보자마자 이거는 방산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뉴스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정말로 규모가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금융이 필요한 상황이 됐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민석 대표님 통해서 현장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모셔보게 됐는데 역시 저는 질문 한 개 드렸고 나머지는 다 현장에서 지금 질문을 한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증시각도기 TV는 일단 기본적인 내공이 없으시면 못 나와요. 왜냐하면 질문을 나와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알고 있지 못하면 답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좀 안 좋아. 그런 측면에서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천만다행이었어요. 원래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던 내용을 물어보셔가지고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하셨으면 아이고 저 하루만 늦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뻔했었어요. 네네네. 예. 제가 질문 한 개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도 했는데 오후에 이렇게 다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기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에비터의 김민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여성분들은 좀 재미없었을 것 같고 남자분들 중에 일부는 재밌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또 자기 생각이 막 올라오신 분이 또 있었을 것 같고 네. 워낙 이 덕후의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 기자님이 덕후 중에 또 덕후십니다. 그래서 덕후 중에서 뽑히신 분이니까 논란이 있더라도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 들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한 투자인사이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